밸류체인스 3월 16일자 마감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새벽 4시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가 되는데 F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관망세가 좀 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작았던 하루인데요. 자, 아시아 시장 전반과 국내 시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전인대가 끝나면서 중국 그 전인대와 관련한 내용들 자체를 갖다 살펴보면서 향후에 중국이 어떤 식의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BOJ, 그러니까 전일자 BOJ 통화정책 유지에 따른 엔화 강세에 따라서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5일 구로다 총재는 양적 완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시의 하락폭을 축소하였지만 F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은 제한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5172위안으로 상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하면서 하락축을 하였습니다. 장 중반에 16일 총리 연설을 앞두고 보합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FMC를 앞두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도로 강보합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FMC에서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 유가는 하락 마감했지만 마감 이후에 새벽에 발표된 API 원유 재고량에서 150만 배럴 증가로 발표됐지만 가솔린은 마이너스 120만 배럴, 정제유는 마이너스 80만 배럴 감소가 발표되면서 유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화학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요.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NDF 환율 상승에 따라서 강세 출발한 이후에 BIS에서 국고채를 매입했다는 점에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다만 위안화 절하 구신이 금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1190원 내외에 등락을 보였습니다. 한국 국채시장의 경우에는 F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했는데요. F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하였지만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외국인이 삼성과 10선을 동반 매도하면서 약세를 보이는데요. 다만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F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197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결과에 대한 경계감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거래량은 이틀 연속 3억 주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기간이 12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간 가운데 개인까지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93포인트, 0.25% 상승한 1974.90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오름세가 유지되었지만 오전 9시 45분을 기점으로 개인의 매도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FMC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강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당일 코스피 거래량은 2억 8,994만 5천주에 그쳤고 전거래일에 이달에 들어 처음으로 3억 주를 밑돈 데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2억 주대를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야 FMC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 외에는 시장에 견딜 만한 별다른 변수가 눈에 띄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F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제네드 앨런 등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에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 가능성도 현재는 높은 편입니다. 레민툴루이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15일 현지 시간으로 한 경제연구소 행사에서 중국과 일본, 신흥시장의 성장세에 약하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재앙 요인이라고 밝히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경제 성장 전망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애사롭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물가 및 실업률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최강 경기는 그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번 FMC에서 비둘기파에 해당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코스피도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으로 기관은 당일도 투시권 중심으로 869억 매도하였는데요. 12일 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들어서 꾸준히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까지 매도 기조로 돌아서면서 458억 원을 매도하였는데요. 외국인은 978억 순매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132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1.74%, 전기가스업이 1.58%, 비금속 광물이 1.42%, 의약품이 1.28%, 화학이 1.06% 등 1%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건설업은 3.44% 급락하였는데요. 이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프로젝트 관련 공사비를 5%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철강금속도 마이너스 2.07, 운수장비도 마이너스 0.53, 기계도 0.35% 하락 마감하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0.24% 상승한 125만 6천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국전력이 2.05, 삼성생명이 1.32, 아모레퍼스픽이 3.86 등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마이너스 0.34%와 삼성물산은 마이너스 0.67%,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34%, 네이버는 마이너스 0.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및 3자 배정이 상징제에 나선 동원은 전날 가격 상승 제한폭인 30%까지 상승한 데 이어서 당일도 29.90%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 지난달 29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던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상증자에 성공한 뒤 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4.52% 상승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하면서 6.09% 하락하였고요. 당일 코스피는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9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411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 주체별로 매매 공방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1%, 0.10포인트 상승한 693.44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당일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699.71까지 상승하면서 7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09억 원, 개인은 31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기관의 경우에는 417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나흘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1.32, 금융업종이 1.01,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0.67, 의료정밀기기가 0.64% 등 상승하였고 섬유유류가 마이너스 5.68, 인터넷이 마이너스 1.38, 운송이 마이너스 1.48, 통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0.99% 등 하락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1.8% 상승한 107,500원에 마감했고 동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컴투스, SK머티리얼즈는 CJ오쇼핑, FTENE 등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카카오, CJENM, 코미팜, 로우엔, 이오테크닉스, 파라다이스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코덱스 컴바인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장중 21% 넘게 오르면서 18만 4,100원을 터치하게 됐지만 이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하락한 데 있습니다. 6.6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당일 기준 시가총액은 5조 3,359억 원으로 카카오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배우 김윤석, 유해진, 주원의 소속사인 심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하이브라더스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심엔터테인먼트는 전일 대비 29.87% 상승한 7,130원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오는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6.47% 강세 마감하였고, 옵트론텍은 올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6.5% 상승하였습니다. 강스텐바이오는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02% 상승하였고, 엑세스바이오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운영하는 펀드인 글로벌 셀스 투자 펀드,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로부터 95억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관리 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리젠은 10%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리젠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3자 배정 상승자에 관련해가지고 잦은 그러니까 미납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리 종목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자, 당일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5억 8,668만원, 그리고 5억 8,668만 주, 그리고 2조 9,672억 원을 갖다 기록했는데요. 3개 종목이 상한가로 상승한 가운데 479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56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96개 종목은 보합권을 기록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17,000선 아래로 하락하는데요. 중국과 대만 증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 효과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42.62엔 0.83% 하락한 16,974.45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토픽스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1.58에 0.84% 하락한 1360.50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하락 기장했는데요. 이번 달 FOMC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면서 달러 약세에 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장중 일본 의회에서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0.5%까지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니케이 225 지수는 낙폭을 줄였지만 금주들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치바은행이 4.43% 하락하였고, 신세계은행이 3.77,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이 3.60% 내렸습니다. 반면에 전날 강세를 나타냈던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0.37에 0.42% 상승한,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보이는 것이죠. 113.42에서 거래가 되면서 수출주들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소니가 3.19% 상승하였고, 니콘이 2.37% 상승하였습니다. 이 밖에 대만 증시의 경우에는, 대만 호나이 정밀과의 인수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샤프의 주가는 당일 11.84%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자, 중화권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종일 하락세였는데요. 항생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77포인트, 0.03% 하락한 2282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일 전인대 폐막 이후에 홍콩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리커창 총리의 성강성 연내 시행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페트로차이나가
2.07, 파워 SC 1.24% 하락하였고, MTR 코퍼레이션이 1.95%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6.06포인트, 0.1% 상승한 2870.43을 기록하였고, 대형주 중심의 CSI 300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5% 상승한 3090.03의 장을 마쳤습니다. 당일 전인대 폐막 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 증시의 호재를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질문에 중국 경제 성장세가 제조업의 침체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기술 등에서 강세를 보여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지난해부터 나타난 금융시장 변동성 역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평안보험은 0.86% 상승하였고, 중국 건설은행이 0.21%, 강동 인베스트먼트가 0.72% 상승하면서 금융주들은 약진하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의 연이은 하락에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10월 현재 시간으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우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82센트, 2.26% 하락한 36.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중국 해양석유공사 CNOOC가 1.70, 페트로차이나가 2.07, 중국 석유화학공사 신호팩이 1.04% 하락했고, 전날 큰 폭으로 하락했던 대만 증시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각권지수의 경우에는 전날보다 87.96포인트, 1.02% 상승한 8699.14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TSMC와 호나이 정밀이 각각 0.97%, 0.8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일본 시장 자체가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다른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엔화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치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 그러면 자동차 쪽에 대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인대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중국의 전반적인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다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성장률 목표치 자체를 갖다가 6.5에서 그 7.0%로 시장에 부합하는 전망을 갖다가 밝혔는데요. 향후 5년간은 6.5% 성장 유지, 장기 안정 성장의 의지를 갖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 여부에 호사가들 논쟁이 지금 현재 한창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큰 의미를 갖다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6.5에서 7.0으로 제시했고, 구간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대 최저치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하면서 외신을 통해서 한 달 전부터 시장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5년간 6.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건데요. 성장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처럼 2020년까지 6.5%의 성장이 유지된다면 2020년에 중국 GDP 총액은 92.7조 위안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2015년 연간 GDP 총액 4.08조 위안 대비해서 2020년 GDP 총액은 5.66조 위안으로 38.7% 증가하게 됩니다.
목표 성장률을 두고 일각에서는 저성장을 갖다 논하고 있지만 성장률의 높이가 아니라 성장률의 무게확대에 주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제정책 수장인 리커창 총리는 위험징후 발생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조조정과 부채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확정했고 실물 경기가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인데요. 중국의 안정적 성장 유지에는 재정 투자 확대가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는 없어졌고 M2 증가율 목표치도 13%에 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6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부담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수출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워가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결정했는데요. 2016년 재정 적자 규모는 2.18조 위안, 전년 1.62조 위안이었는데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율은 3%, 전년 2.3%였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올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19.2조 위안, 원화로 따지면은 3,579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정 확대가 안정적인 경기 유지에 목적을 둔다면 올해 재정 투자는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의 주식시장, 원자재 및 중간 유통가격의 반등도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기조가 통화에서 재정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투자 확대는 글로벌 수요 변화 관점에서는 가뭄에 단비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4조 위안 부양정책의 달콤한 기억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도시화의 경험도 교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투자 확대는 무조건적인 긍정은 불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원자재 시장,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 경기 민감주 등의 반등의 배경에는 중국의 재정 투자 기대감이 녹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기대감에 그쳤다라는 얘기인데요. 재정 투자 확대의 선택의 배경과 향후에 진행될 투자 규모의 실효성을 갖다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재정 투자의 확대의 배경에는 글로벌 수요의 변화 관점에서 가뭄기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4조 위안 부양 정책의 달콤한 기억과 허무하게 끝나버린 도시화의 경험도 교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신흥국 주식시장, 그리고 경기 민감주 등의 반등의 배경에 중국의 재정 투자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기대감에 거친 것인데 재정 투자 확대의 선택은 배경과 향후 진행될 투자 규모 및 실효성을 갖다가 살펴봐야 합니다. 실물 경기를 갖다 판단하는 시장과 정부 인식에 괴리가 존재하는 건데요. 경착륙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외부의 시각에도 정부는 안정적 경기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안정적인 경기의 마지노선을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간헐적으로 시행된 미니 부양책 시점과 현재 경기 수준을 갖다 비교해보면 제조업 경기의 바로 밑인 PMI가 전저점을 하회해서 2012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경제지표로 대변되는 철도 운송량, 그리고 전력 사용량, 신규 대출 증가율도 이미 과거하단을 갖다 하회한 상황인데요. 장기적 경기 침체 우려를 가늠하는 물가도 디플레이션 우려치 자체의 국면이 현재 그러니까 PPI 제로 그리고 CPI 3% 이하의 국면으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 실물 경기 수준을 정부가 판단하는 안정적인 마지노선을 하회했다고 판단해야 될 것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 시행이 필요한 구간에 현재 진입해 있고 그 수단을 재정투자 확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재정 확대를 결정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의 부담과 실효성의 약화 때문에 볼 수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통화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가 시중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화 승수가 낮아졌고 상업은행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의 인하의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을 늘리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그 금융장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외화 유출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의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를 주도하고 이는 외화 유출과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졌습니다. 금리, 환율, 통화량에 산출되는 블룸버그 중국 통화정책지수는 이미 역대 최대치를 갖다 경신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통화정책지수가 실물경기, 차신제조 PMI를 선행했음을 감안한다면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크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은 적극적인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 재정정책의 방점은 정부정책은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수출은 실물경기의 방향성을 갖다 주도해왔고 수출이 전체 경제 규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그리고 수출입 전체 비중은 45%에 육박합니다. 수출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GDP와 관련해서 투자와 수출의 둔화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는 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동반 약세 구간에서 재정을 통한 수요 보충은 학술적 접근에서 가장 현명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교역량 축소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 금융시장의 불균형까지 야기하는 선진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국과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참여 국가 간의 정책 공조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정책 논의 내용이 통화가 아닌 재정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전인대 재정투자 확대 의무 표명은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정책 시행 시점이 절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자 정책의 핵심 자체는 그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보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1대1로 그리고 징진지 그리고 장강벨트 투자의 선집행과 농촌 및 도시와 관련 투자 확대 부분인데요. 2012년 이후에 재정투자는 경기 하방 압력 확대 시에 장기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를 선집행하는 유연함을 보여왔습니다. 교통 인프라와 환경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통의 경우에는 북경, 상해, 천칭 등의 9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및 지하철 인프라의 90%가 집중되어 있어서 중서부 지역과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50만 인구 이상이 모든 도시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는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형도시화 및 지역경제 일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설비 투자인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 신에너지 정책과 맞물린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투자 집행을 보류했던 원자력 발전과 천연, 셀가스 등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설 투자가 가속화될 개연성이 높은데요.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 건설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저소득 서민주택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와 3선 도시의 재고소진이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앞당겨 진행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지난해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발전기획위원회의 투자 인가 건수가 올해 1월에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24.5% 급증한 점이 이를 갖다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전인대에서 나타난 재정정책의 세 가지의 변화 부분을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세 정책입니다. 2012년부터 일부 지역의 교통운수업과 서비스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던 영업세와 부가세의 통합작업이 올해 5월 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 개발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서비스 세부 항목별로 공제율과 가세율을 가감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전인대에서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기업의 감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3년 동안 시범지역과 업종에서만 감세 효과가 5천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업종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세제 개혁은 기업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활력을 제고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PPP입니다. 민간 협력 부분인데요. 2015년 정부가 PPP라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해였다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은 본격적으로 PPP 방식을 활용한 재정 투자가 집행되는 시기인데요. 재무부 PPP 종합 정보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2월까지 총 110개 프로젝트, 금액으로는 8.3조 위안이 집계되었습니다. 교통운수와 신형 도시화 건설 등의 SOC 투자에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정부 구매가 실시되고 집행 단계에서 진입한 프로젝트는 현재 전체의 8% 수준이지만 향후 가속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민간 참여와 자체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프로젝트 비중도 전체 42%인 점 역시도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PPP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보유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민영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주로 공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유지 관리 서비스하고 리스 계약 그리고 사업권 이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금융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준재정책으로 불리는 정책은행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것인데 2016년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2.8조 위안, 특별금융채 발행액은 5천억 위안 수준입니다. 특별금융채의 경우에 PPP 자본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 대출보다 자금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그 PSL, 채권담보대출을 통한 SOC 투자 가용자금이 1조 위안으로 2016년 정책은행의 금융채와 그리고 특수금융채 그리고 PSL을 합친 부분을 활용해서 집행될 수 있는 투자금액만 4조 위안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살펴본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재정 투자는 수요 확대와 그리고 구조조정 공급 가속화의 기대감이 원자재 가격과 신흥국, 주식시장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아직은 기대감에 그쳤다는 것인데요. 단기 내에 정책 기대감과 실물 경기의 불확실성이 교차는 또다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우려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 투자 확대의 선행지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애치한 재정예금인데요. 재정예금 잔액 수준 및 변화 추이는 재정 투자의 단기 집행 강도와 여력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예금 잔액은 3.96조 위안으로 과거에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시행했던 시기보다 약 50%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 재정 투자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재정 예금의 감소세와 재정 지출 증가율 반등이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상하는 올해 정책 시나리오는 상반기에는 수요 안정, 하반기에는 공급 개혁 가속화다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번 재정 정책의 SOC 투자와 감세 정책 두 가지 방향성을 딱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정 투자 목표를 수요 회복에 둔다면 3월에서 5월에 실물 경기 회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선순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2분기에 경기 본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V자형 반등에 그러니까 강한 반등을 일단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다만 공급 축소, 구조조정 부분과 기대감을 동반한 수요의 회복은 장기간 눌러있던 원자재 가격의 발등과 경기 민감주의 펀드멘탈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중국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 철강업종에 대한 불용도 그랬는데요. 지금 구조조정 정책의 가속화는 최근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 가격 반등을 주도한 바 있는데요. 생산 설비의 감축과 좀비 기업 퇴출로 대변되는 구조조정 정책은 전인대를 갖다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완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철강 생산 설비를 2020년까지 1에서 1.5억 톤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일본 전체 철강 설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28.3% 가까이 상승한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 개혁으로 지칭되는 중국의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국내의 그 경제에도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강 가격의 반등에도 시장 기대감은 녹아있는 것인데요. 다만 막연한 기대감을 높이기보다는 정책 방향의 이해와 객관적인 실효성 검증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시진핑의 구조조정은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단기 내에 구조조정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공급 가행 정도가 심각하고 수요 회복 시에 공급 감소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경계를 갖다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공급 측 개혁의 속도 지연은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 수출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글로벌 첨가형 업체의 직접적인 수요도 불투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상황 자체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상 중국의 구조조정이 절실한 이유 자체가 시장의 기능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이후에 중국은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장 기능이라는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안정적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물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고용 시장이 우려되는 시점에 미니 부양책을 시행을 갖다 반복해 왔는데요. 전체 생산 설비의 70%에 육박하는 국유기업은 정부의 부양 정책과 공적 자금 등을 갖다가 등이 없고 생산 설비의 감산, 그리고 한계 기업의 도산, 고용 축소의 아픔을 갖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요 둔화에도 공급은 확장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는데요. 가행 설비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생산 설비 증설과 재고 누적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인 PPI의 경우에는 40개월 이상 마이너스라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문제를 초래했고요. 기업들은 생산성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는 부채 확대를 유발했고 좀비 기업으로 공적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는데요. 따라서 중국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지난 3년에서 4년간 누적된 불균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희망하는 구조조정은 가행 생산 설비의 대대적인 감축인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고 최근에 확인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구조조정의 첫 번째 사이클은 생산 설비의 감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요. 현재 주요 가행 산업은 생산 축소와 기존 수요를 재고로 충당한 재고 소진하는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2014년 중국 제조기업들이 이익은 감익 추세를 돌아섰는데, 한국의 코스피 200과 유사한 CSI 300의 구성기업 중에 금융을 제외한 대형 공기업의 이익은 역성장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도 가행산업이 감익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자금 조달 제한으로 기업은 자체적인 감산과 신규 수요를 재고로 충당하는 구조조정의 첫 번째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측면 자체에서 중국의 의미 있는 변화는 2015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고 순환 지수가 2014년 3분기 이후에 5분기 이상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생산 축소보다는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건데요.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업황부진을 갖다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시장 퇴출 혹은 인수합병이 확대되는 시기다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부의 공급 계획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작년 12월에 경제 공작 회의를 기점으로 구조조정은 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시장의 경제 관점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아이러니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지만 경기는 안정적, 통화 및 재정은 확장 기조로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시각에서 경기 부양책의 진일보는 구조조정의 테일보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식 경제 모델의 구조조정은 공급과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구조조정은 공급 측 개혁으로 새롭게 통칭이 되는데, 이는 경기 하방 압력을 확대해서 한계 기업을 퇴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국유기업 중심의 강압적 설비 출소와 그리고 입수 합병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측 개혁 대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철강, 석탄, 시멘트 산업을 지정했는데요.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0억 위안, 국내 원화로는 18.5조 원 정도 수준인데, 이상의 실업급여도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는 4조 위안의 부양정책에서 시작되는데요. 실물 수요를 초과한 설비 투자가 생산 과잉을 야기했고, 차입을 통한 투자는 가행 부채와 초과 유동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부터 후진타오 정부도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시행한 바 있는데, 하지만 맹목적인 설비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오히려 지방 국유 기업들은 무리하게 생산을 앞당기면서 시행하였고, 가행 설비를 부채질하게 만든 것인데요. 시진핑 내각 집권 초기에 구조조정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집행 강도가 높아진 것 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19개의 가행 산업을 지정해서 대출 및 공적 자금 유입 등의 금융 규제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성과에서도 차별이 없고 오히려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부실만 누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는 13.5개년 규획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지난 3년은 과거 후진타오 정부의 12차 5개년 규획을 완성하고 정권을 공고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3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이번 양의 경우에는 시진핑 내각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의 장기적인 그림과 집행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공급 측 개혁을 목적으로 한계 기업을 조속한 시장 퇴출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마를 육성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자연 퇴출을 갖다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반부패 정책과 국유기업 개혁이 연장성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반부패 정책의 종착지는 금융, 에너지 등의 주요 국유기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방정부 국유기업의 지배력을 높여서 강압적인 가행설비 축소를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국유기업의 매출이 GDP의 39%이고 전체 국유기업의 매출 비중은 8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정부는 지방양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구적인 가행설비 정상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를 전후로 주요 정부 부처는 구체적인 설비 감축 계획과 국유기업 개혁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3대 산업의 구조적 목표 자체는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철강을 1에서 1.5억 톤, 석탄을 5억 톤, 시멘트를 2에서 3억 톤 생산 설비 감축인데요. 환경오염 설비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급 측 개혁 대상이 철강, 석탄, 시멘트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탈환 설비 규제 강도를 높여서 미달 기업의 강압적인 시장 도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대형 기업들은 생산 설비의 탈환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데, 즉 환경 규제 강도가 대마 중심의 산업지도 재편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껌과 닭을 갖다 동시에 먹겠다라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철강업을 통해서 중국 구조조정의 정책 시나리오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최근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은 철강석과 강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가격 지수는 12월 저점 대비 28.3% 반등했고, 중국 철강업 PMI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pp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공급개혁의 가속화는 분명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이 되어야 될 이슈이지만, 장기적으로 시행될 정책 변화와 영향력은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대감에만 빠져있기에는 철강업의 구조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 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철강업이 가장 어려운 구조적 대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첫째로 철강업은 산업 집중도가 낮아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정부 그리고 그 철강 기업의 형태인데 상위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12%고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이 35%를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로 철강업체 90%가 적자 기업이고 대형업체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수합병의 주체도 현재로서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가격의 상승과 가격 스프레드의 회복이 나타날 시에 또다시 생산이 확대되고 구조적 진척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충전 이후에 철강 재고 수지인 LGSC를 갖다 살펴보면 89포인트에서 121.2포인트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은 마진이 확보되는 구간에서 생산 확대를 반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의 주요 정부 부처의 정책 안들을 갖다가 종합해 볼 때는 철강업의 구조조정은 금융 규제 중심으로 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업은 정부가 지정한 19개의 가행산업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산업인데요. 상장사 기준 부채 비율이 208.1%, 그리고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79.8%에 이릅니다. 2015년 상장 철강 기업의 순이익을 마이너스 196위안까지 하락했고, 현금 흐름도 악화돼서 재무 비용을 전체 영업이익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비상장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장기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의 추가 대출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되는 중소형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철강업종 내에서 인수합병과 자연 도태가 가속화가 기대되는 건데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철강 생산 설비 능력을 3년 내에 9천만 톤을 축소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지난 2월에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한 5년 내에 1에서 1.5억 톤 감축 의지보다 높아진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가동률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인데, 정부의 설비 감축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구조조정의 의지가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럽, 미국, 한국의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규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기도 한데요. 시장의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겠지만 업황 회복 구간에서 구조조정 진척 속도와 지속성, 금융 규제 강도, 좀비 기업의 퇴출 진행 과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공급적 기업과 재정 투자 확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세장 지속 속에서 철강업종이 지난 2월 저점 대비해서 11.6%, 상해종합은 6.4% 상승했는데 11.6%의 상승을 갖다 보인 바 있습니다. 철강업 이익 수정 비율 변곡도 확인이 되고 이익 모멘텀 회복도 기대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연초 이후에 소재, 자본재, 운송 섹터가 12개월 선행 EPS도 의미있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구조조정을 주식시장 관점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요.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의 반등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단기 이익 추정의 변화보다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기대감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은 분명 없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정책 집행 과정과 지방정부의 국유기업 실행에 대한 의문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정책은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을 두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대략적인 정책 목표가 수립되고 세부안이 공신부와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에서 약 2에서 3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발표가 나옵니다. 지방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공급개혁 계획안을 제출했고, 중앙정부도 1,000억 위안, 원화 18.5조 원의 실업급여를 책정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강압적인 구조적인 정책안이 효과를 거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높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격 반등이 생산 확대를 주도해서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춘절 이후에 유통가격 상승으로 철강, 시멘트 재고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경기의 안정은 구조조정의 지연을 갖다 의미한다는 것인데, 시진핑 내각의 공급 측 개혁은 시장경제 구조조정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됩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식 모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요와 공급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공급 측 개혁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고, 정책 효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때 아닌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신천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부동산 신규 분양 입찰과 세금을 낮추기 위한 위장 이혼 부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인대에서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이어진 금리 인하로 고정수익 상품 매력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유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한 안도와 추가 버블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교차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지방도시, 그리고 2, 3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한 부양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1선 도시인 상해, 북경, 심천의 가격버블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정책은 과거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춘절 이후에 주택 거래량과 가격 반등, 재고 소진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국내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중국 부동산이 최대 변수이지만 업사이드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수요의 29%가 부동산 개발인데 소비 심리와 가전, 그리고 자동차 수요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전인대를 기점으로 중국의 부동산 변화에 주목해볼 시점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및 거래 경향을 보면 부양으로 정책 기조가 선회한 이후에 가격과 거래를 동반한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저점이 마이너스 4.5% YY 기준에서 감소인데요. 기록했던 부동산 가격이 8월에 플러스로 전환한 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에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5.3%,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 거래 가격은 평방미터당 1.1만 위안까지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대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경, 상해, 심천의 평균 거래 가격이 일제히 작년 3월 고점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선 도시의 가격 회복은 최근에 2와 3선 도시로 확대되고 있는데, 1선 도시보다는 상대 강도는 낮지만 2와 3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각각 0.1%, 0.4%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가격 반등 기대감은 거래량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품반 판매의 면적 및 거래 금액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대비 각각 6.5%, 14.4% 증가했고, 판매 대기 면적도 3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 및 상업용 부동산 판매도 12월에 각각 전년 대비해서 16.2%, 1.9% 증가하면서 거래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30개 도시의 부동산 주간 거래량을 살펴봐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거래량의 동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업황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닌 공급 가잉증의 재고 소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조와 차별화가 공존하는데요. 지역별로도 부동산 시장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별도로 내부 목표를 갖다 정립하고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은 첫 번째로는 금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급준비율, 세 번째로는 세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택담보 비율인 LTV의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구매 비용 절감 효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목적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은 부동산의 모기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 부동산 모기지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 남짓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부동산 대출의 벤치마크 금리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적금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명확한 선후행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비용의 감소가 실질 소비 심리를 확대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취득세이나 거래세 감면, 부동산 대출 촉진 등의 정책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금리 하락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확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개별 소비 주체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유발하면서 미시적 접근에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강도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상업용 부동산 개발의 금지와 공공임대주택의 매매 허용,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임대주택 시장의 진입, 그리고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대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 재고의 구조적인 문제가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부양의지가 강조가 된다면 전인대 이후에 2에서 3선 이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양책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과 세수를 통한 수요 자극은 구조적 해결 방법이 아닌 미봉책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1순위는 2와 3선 도시의 공급 과잉의 해소와 2순위는 1선 도시의 가격 버블의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또한 다시 일선 도시의 가격 버블이 확대될지 혹은 추가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발표될지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회복도 투자와 토지 거래 둔화의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12월에 부동산 개발 총액은 전년 대비해서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중공인적도 1.3% 늘어난 바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이후에 지속적인 둔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주택, 오피스, 상업지구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고 1월에서 2월 누적 지표는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은 반등해도 부동산 개발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거의 투자 중심의 산업에서 거래 중심의 가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가격과의 괴리를 갖다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급 과잉 때문에 알 수 있겠는데 도시화 속도와 고령화의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수요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은 우호적이겠지만 최종 목적은 투자자가 아닌 재고 소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투자 주체인 부동산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장기적 업황 회복의 확신이 현재로서는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중국 부동산의 경기와 개발 선행 지표는 토지 거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을 확신할 때 비로소 토지 매입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토지 거래 이후에 분양까지 평균 8에서 15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는 개발 지표를 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신규 토지 공급 면적이 710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710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토지 규획의 기본 단위입니다. 종 단위로였거든요. 중국은. 예, 그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8.5% 하락했고 건설 중인 토지 면적도 0.8% 하락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려운데요. 다만 부동산 디벨로퍼의 부동산 판매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인 방케의 경우에는 주택 판매와 신규 토지 매입 건수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전체 토지 개발과 부동산 투자가 하향 추세를 갖다 유지함에 있어서 타이어 업체의 투자가 확대되는 이유도 지역별의 차별화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확대 우려에도 정책 기조를 부양을 선회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도시의 공급 과잉을 줄이고 대도시에서 거품을 통제해야 하는 게 정부의 목표는 분명 없는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를 단순히 모순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선적인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요. 가격 버블 확대 우려보다는 공급 과잉, 특히 누적된 재고 소진이 우선 해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분명히 중국의 잠재 리스크라 할 수 있는데 시장은 부동산 가격 버블에 가장 큰 우려를 갖다 표명하지만
공급가인과 부동산 디벨로퍼의 부실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야기하는 거래량 감소는 미분양 문제로 이어져서 중소형 디벨로퍼의 부실과 재고 확대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합리적인 판단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금융과 세수를 통한 다양한 운신의 폭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경계감을 높일 필요는 없는데요. 향후에는 가격 추이뿐만 아니라 거래와 재고 소지, 금융 부담, 그리고 토지와 투자의 확대를 함께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부동산 가격과 거래 회복은 분명 반가운 이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의 확대가 가시화돼야 수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아직까지 투자 확대는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과 투자의 괴리는 결국 자동차와 가전업종의 선별적인 수혜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산업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소비 중심이었던 성장과 그 3차 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구조 변화가 시진핑 내각 구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전인대에서도 2020년까지 인당 소득 수준을 2010년에 2배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목표 아래서 리크창 총리는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시장과 그 신성장 산업의 육성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했는데요. 중점으로 육성될 신성장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조 2025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기초로 한 신흥 제조, 환경 보호를 위한 신에너지 산업과 민생 개선을 갖다 위한 의료, 양로 산업, 그리고 농업 현대화가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육성될 전망인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도 정책 강도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과거 양해에서 정책의 큰 그림과 반성을 제시했던 것이 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각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화시켜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육성 의지가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까지 과학기술의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60%까지 확대시킬 계획이고 70% 이상 지역에 분급 의료 시스템을 갖다 도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현대화 진전을 위해서 절수 관계 면적을 2천만 묘로 확대하고 농촌 공로를 갖다 20만 킬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샤오캉 사회의 전문적인 실현을 위해서 소득 증가와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첨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 GDP는 2010년의 2배인 82조 위안에 달아야 합니다. 이를 역산해 본다 그러면 GDP 성장률의 마지노선이 결국에는 6.5%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는 6.5에서 7%의 밴드로 제시한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6.5%의 성장률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요. 올해 정부 정책의 1순위가 공급 개혁인 만큼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DP 성장률에 대한 2차 산업의 기여도는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신성장 산업과 내수 소비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차 산업과 신성장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와 플랫폼의 변화는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소비 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전체 소비의 비중의 27%에 달할 만큼 인터넷 기반의 소비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는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글로벌 IT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탄생했고 그리고 BAT들이 그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만 4,318억 달러, 하나로 513조 원을 갖다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소득 증가에 발맞춰서 무형자산의 소비를 갖다가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와 컨텐츠, 여행, 레저 산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박스 오피스 성장률의 경우에는 지난해 47.4%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월 평균 50%에 달하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개수는 연 1회로 한국의 1998년도 수준에 불과해서 여전히 성장성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행 레저 산업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국인 해외 출국자 수는 위안화 약세 환경 속에서도 전년보다 무려 17% 증가한 1억 3,50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여행 횟수는 여전히 2.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여행 소비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밝혔는데요. 1인당 여행 횟수도 4.5회까지 늘릴 계획으로 이미 비자법 완화와 1인당 면세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중국 정부는 신흥 제조, 신에너지 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 양로 산업, 그리고 농업 현대화 산업을 13.5개년 기간의 육성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업종 선별을 갖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다만 산업 규모와 향후 정책 파급 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 이후에 2에서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정책의 세부한 발표에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자, 산업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금융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금융개혁은 현재 4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전인대를 갖다가 통해서 확인된 중국의 금융시장의 개혁은 위안화의 가격 시스템과 금리의 자유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 그리고 직접 금융 육성의 4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변동성을 확대를 예상하면서도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위안화 가격 결정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은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달러 패거 제도에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안화의 실질 실효 환율과 달러화 지수는 과거 추이를 갖다 살펴보더라도 위안화는 명목상 변동관리 환율제를 갖다 유지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에 패거되어서 움직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적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위안화 강세의 공조는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건데요. 미국의 무역 규모가 경제 규모의 10% 미만이지만 중국은 25%로 높은 수준입니다. 구조조정 가속화 구간에서 위안화 강세를 갖다 용인할 수 없는 이유가 할 수 있는데, 이는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독립적 환율 시스템 구축의 대전제화도 일맥상통한 목표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가격 결정 시스템의 핵심은 주요 화폐를 바스켓으로 지정해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달러 강세가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압력을 완화시키지만 기타 통화 대비해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속내도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위안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우샤추안 인민은행 총재는 지휘시 회의 이후에 위안화 약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달러 대비해서 6.75 위안을 상회하는 위안화 환율은 중국의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안화 변동성의 그 핵심 변수는 중국의 무역 수지와 금융시장 불안감이 아니라 달러의 방향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금리 자유화의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금리 자유화 가속화는 중국 경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데, 작년 10월에 예금금리 자유화로 중국의 금리 자유화의 자유화를 명의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리 자유화는 금융시장의 그 시장화 및 개방, 그리고 시장의 기능 확대, 이 부분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육성, 그리고 그림자 금융 및 부채 문제의 해결 등의 과거 그 고정금리가 이야기한 불균형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30년간 치밀하게 금리 자유화를 갖다 준비해왔고,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는 금리 자유화의 활용 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동반할 수 있는데요. 금리 자유화의 최대 변수는 님, 즉 순이자 마진 축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야기하는 수익성이 악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출금리 자유화로 중소형은행을 중심으로 님의 축소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강화로 부실기업의 디폴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중국의 상업은행의 님의 악화와 NPL, 즉 NPL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데 NPL의 확대 우려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 여신의 확대와 외환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금리 자유화의 추진은 중소형은행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88년과 96년에 두 번의 금리 자유화 시도에서 중소형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리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구간에서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금리 및 지급준비를 인하라는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자본시장 개방과 직접 금융시장의 확대는 상호간에 연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접금융 일변도에서 중국 자금조달 시스템의 경우에는 2015년에 들어서 큰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 금융 비중이 25%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지속적인 IPO,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정부의 채권 발행 목표치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입니다. 직접금융의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는 확인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오버행이라는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루트의 확대는 주식, 채권 시장의 외국인 개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QF2, RQF2인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 주식 및 채권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주는 제도가 그 QF2의 경우에는 달러, 그리고 RQF2는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후광통으로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자체가 2016년에 성광통과 그리고 채권시장의 추가 개방의 가속화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크찬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전임대 업무 보고에서도 적정 시기에 성광통 개최를 강조한 바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은행 간의 채권시장 투자도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아니었지만 정가비 주석도 성광통의 연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우려, 그리고 제도 문제를 감안하면 근시일 내에 외국인 개방이 진척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안정이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 자본시장의 개방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나홀로 그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한 달간 MSCI 신흥국 지수가 12.6% 상승했고요. 브라질이 24.7%, 그리고 러시아가 22.6% 큰 폭의 반등을 한 상황인데, 신흥국 주식시장의 강세는 유가의 상승, 그리고 선진국 통화 정책의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재정 투자 확대 및 구조적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눌러있던 위험자산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이 중국인데, 정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에 그치면서 이번 신흥국 랠리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상황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의 약세 요인이 무엇인가인데요. 우선 정책 모멘텀부터 확인을 해보면, 전인대에서 확인을 했던 재정정책의 확대와 구조적 강도의 강화, 이외에도 IPO 등록제의 연기, 그리고 성강통, 그리고 후른통의 개최 임박에 따른 수급 이슈가 증시의 우호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뉴스의 신임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주석도 증시 안정을 위해서 가감한 시장 개입 의지를 필요한 바 있습니다. 반등을 주도할 재료가 부족하진 않는 상황인데, 15일 화요일에 전인대 폐막 이후에 증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보면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전망과 13.5개년 규제개혁 수혜 산업을 선별을 해본 것인데요. 지금 보면 양회 자체가 그 회의가 갖는 무게만큼이나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본토 증시는 양회 전후에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양회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보다는 방향성 전환의 중요 변곡점이 되었는데요. 양회 폐막 후에 증시 방향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석으로는 약 70% 정도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형주에 한해서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양의 폐막 한 달 뒤에 상해 종합지수는 7차례 상승했고 3번은 하락했는데 평균 상승폭은 11.1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형주는 양의 전부 다 폐막 후에 성과가 좋았는데, 반면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중에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과 그리고 3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시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양해라는 이벤트 자체가 중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임을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증시의 추세적으로 상승을 위한 정책적 여건은 일단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해 이틀 전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정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완화적인 걸 보여준 바 있고,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GDP 대비 재적 적자율을 3%까지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심리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갖다 투영하는 신용잔액이 11월 기준으로 8,367억 위안 15개월 내에 최대치를 갖다 경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규 주식 계좌 수와 매매 계좌 수는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저점일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30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2550포인트 부분에 형성된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부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의 확신 부족은 결국 경기 불확실성을 갖다가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중요한 변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발표된 제조업 경기 지수인 PMI와 부동산 수출 지표로 판단할 때는 1월에서 2월에 누적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될 개연성은 낮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높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정책이 2분기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양해 이후에 그간에 진행되고 있던 대형주의 상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번 양해의 경우에는 시진핑 내각에서 첫 번째 5개년 기획을 발표하는 원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난 5개년 기획은 장기적인 유망산업을 선별하는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했었는데 11차 5개년 기간에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는 첫 번째 가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중서부 지역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양책으로 고정예산 투자가 급증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계와 유틸리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당시 큰 폭의 상승을 갖다 보인 바 있습니다. 12차 5개년 기획에서 후진타오 정부가 질적 성장을 갖다 내세운 시기인데 경제성장 모델은 투자자에게 소비로 성장에서 분배를 전환했고 7대 신성장 산업 육성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가행산업들은 구조정을 추진하면서 산업 간의 양극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동기간 중에는 증시 부진에도 내수 소비주인 미디어, IT, 레저, 가전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초과 성과를 갖다 달성한 해입니다. 반면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철강, 건자재, 에너지 업종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크게 하회했는데요. 올해 13차 5개년 기획이 5년인데 향후 5년 동안 중국 경제 방향성과 중점 과제 그리고 정부의 육성 산업과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이 이번 양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차 5개년 기획의 중장기 수요 업종은 IT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미디어, 전력 설비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경우에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갖다 이루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 자체로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연계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우리는 12차 5개년 계획이 있었던 때에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정책 자체가 수반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 우라가미 군요의 금융장세의 특징을 갖다가 감안해서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선 도시 부분 자체 법을 해소하면서 2선과 3선 도시로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책 자체 기조가 엮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 지역의 고속철도 연결 자체를 갖다가 하는 그 인프라 투자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집행 시기이기 때문에 1월 수반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그 수출 관련된 측면과 여타 부분을 갖다가 엔화 부분도 환율 부분도 책정을 해보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에는 굉장히 호의적이다 할 수 있겠고, 게다가 지금 그 당 내용 중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미디어 쪽 업종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여행 관련해 가지고 비자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완화한 부분, 그리고 해외에 그러니까 면세 한도 자체도 그 늘린 부분들을 갖다 감안했을 때 국내의 여행업종 관련된 부분도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중국의 전인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업종 그리고 여행 관련된 업종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투자 포인트를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을 거쳐가지고 중국의 전인대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 지적한 바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신다 그러면 그 향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 새벽 4시면 FMC 회의 결과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투자 전략 자체는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갖다가 잘 메모해 두시고 이와 수반되는 종목 자체를 갖다가 연계성 있게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도 당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업종 자체의 순환 변곡을 갖다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수반하는 그 대표 종목들을 갖다 위주로 해서 추천드릴 거라고 지금 현재 그 예정을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 위주 자체를 갖다 이 업종별로 선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월 16일자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자, 장시간 함께 방송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밸류체인스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모닝 브리핑과 그리고 오전장 특징주 그리고 오후장 특징주 그리고 마감 시황 등의 정규 방송이 4차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 정보와 분석을 갖다 알려드리고 장중에는 회원 전용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그 장중에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특징 종목들 자체를 리딩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회원 가입을 갖다가 그 원하시는 그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예, 저희 그 밸류체인스 카페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카페에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카페 주소를 통해 가지고 카페에 회원 가입하시는 후에 그 진행하셔도 좋겠고요. 지금 저희 그 사무실 전화번호가 070-4032-2786입니다. 이쪽으로 회원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3월 16일자 마감 시황 방송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